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는 제가 원일이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이어서 이제는 멕시코를 향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엄포를 놨죠. 당장 7월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만 멕시코 관세까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은 더욱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문제는 우리죠.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예의주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당히 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이고 주 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 왼쪽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도 오늘 중국 얘기가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자당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토론에 직접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을 여는 리포트는 이미 미중 분쟁으로 우리 수출이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상계 관세라는 새로운 악재 때문에 적신호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품, 화학 등 중간재입니다. 지난해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79%, 수출 규모는 1,282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에 수출 기지를 마련했던 회사들도 1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기전자랑 이제 기계산업 중심으로 많이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 중심으로 1차적인 타격이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확전될 경우 수출 비상은 사실상 전 영역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 하지만 OECD는 올해 그보다 낮은 3.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도 지난해 3.9%에서 2.1%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도 이제 둔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 절대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이제 위기 요인들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다변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수출이야 다른 국가로 소규모로 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수출 산업이 제2의 사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또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해서 여러 가지로 큰 걱정을 낳았는데요. 이게 조정이 됐는데 위쪽으로 아니라 아래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무역 갈등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벌써 1분기부터 이미 깊숙이 내상을 좀 미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 네. 실질적인 영향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숫자가 우리가 0.4%니까 이제 놀라실 분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를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원래 속보치 그러니까 4월 달에 얘기했던 건 0.34고요. 예. 이번에 나온 건 0.37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0.03%포인트가 더 예, 이제 확정이 내려간 된 거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향 쪽으로 가면요. 사실 국제 금융 시장이라든가 여기서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이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2분기에는 반등한다 이런 뭐 정부 당국의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이 3월 달엔 11% 떨어졌죠. 근데 4월 달에 2% 마이너스 2%에서 이제 저점 찍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5월 달에 마이너스 9%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수출이 우리나라 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것은
한 1% 정도는 이 수출에서 나오고 내수에서 1.5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깎여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은요 7월, 8월은 이게 비수기예요. 그래서 9월이나 돼야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2.5% 이거는 한 2.2% 정도의 수준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감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분발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부에서도 2.6%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2.2%, 2%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더 여러 가지로 좀 뭐 추경도 좀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하나 걱정을 하게 만드는 대목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그 어떤 제재 문제를 가지고 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왠지 우리가 그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입니다. 일종의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또 제2의 사드의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우리 좀 최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미중 간에 굉장히 이제 그 장기간 굉장히 급격한 어떤 관세 그 전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내막을 따져보면 이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사실 관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양국의 어떤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보통 무역 전쟁이라 그러면 관세를 인하를 하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은 관세를 하나의 어떤 이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경제 체제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예, 쉽게 되네요. 끝나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저 사드 어떤 그 사태 얘기가 나왔는데 전 뭐 그거하고 딱 그대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어떤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이런 구조적 갈등 때문에 한국과 같이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높고 또 미국하고도 굉장히 또 어떤 그 경제 체제상으로는 이제 같이 이제 그 언란이 돼 있는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양국의 어떤 갈등에서 중간에 어떤 줄 세우기를 당하는 어떤 이런 곤란한 상황에 글쎄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는 오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뭐 의도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뭐 사드 대항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건 좀 그 연관이 된다는 말씀은 좀 최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양쪽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너 누구 편이니? 자, 글쎄요. 너희도 우리 안보 동맹에 들어왔으니 이 화웨이 같은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거냐? 장비 계속 쓸 거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화웨이선 자기 거래선들을 방문하면서 이런 오해를 니네가 편들어주면 우리의 좀 섭섭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사주는 것이나 이런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자라고 이미 거래 사절단이 왔다 갔어요. 글쎄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는 압박이죠. 거죠, 중간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상당히 큰 그럼요. 압박을 받고 있다는 민간에서부터. 얘기를 좀 전해주고 예. 있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밖으로 좀 나아가 보면 최근에 중국 정부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만한 그런 이 운송 업체죠, 페덱스죠. 이 페덱스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보복 조치에 나섰다라는 뭐 조사를 벌인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크게 볼 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괴롭힌다 그러면 중국은 반대로 관세까지 크게는 할 규모가 적으니까 중국에 들어와 있는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보복 전략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국법에 따라서 이 제재라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기업을 치는 건 우리가 많이 본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직접 한번 당했었죠. 그렇죠. 사드 때, 롯데. 그리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2014년도에 그 안에서 뭐 이 독점법에 의해서 기업을 때린 적은 있는데요.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전술의 변화들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 페덱스 자체도요. 사실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이 뭐 화물이 미국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중국법이 다스릴 일은 아니에요. 일본하고 미국법에 따라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갖고 왔다는 것은 그러면 일단은 이 어떤 합의 뭐 이런 것보다 일단 일사불전을 각오하는 이런 그렇죠. 신호탄을 내리는 부분이 되고요. 화해에 대해서 페덱스를 쳐고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100개 넘는 이 뭐 사태를 또는 이 해법을 갖고서 지금
이 10년 전쟁이 시작됐다고 뭐 다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의외로 중국에 대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공세적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인 게 그 히토류 가지고 어떤 그 상대적인 제재로 우리가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거기서 굉장히 좀 그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 분쟁이 있을 때 중국이 이 카드를 한번 썼었고 굉장히 큰 효과를 봤었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굉장히 국방산업이라든지 각 반도체 생산 현지에서 결정적인 소재인데 중국이 거의 독과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재료의 수출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붙어서 중국이 미국을 괴롭히고 가는 그런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대사님, 뭐 대사님께서는 뭐 대사도 지내셨지만은 FTA 그 교섭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협상장에서 어떤 기업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네, 조치가 중국의 국내법을 그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바깥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그대로 지금 모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이 통상 분쟁이라고 하는 게 또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제적으로 합의된 어떤 일정한 룰에 따른 조치들이 아니고 자국이 국내적으로 만든 국내법 또는 이제 국내 규정에 따라 국내 규정을 다른 나라에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히토류 제재 같은 경우에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중국이 이제 그런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실제로 한다 그러면 WTO 위반 이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그 위반의 판단이 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 일이고요. 많이 걸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단 당장 이제 피해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신속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는 당장인데 예.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뭐 후속 제재나 이런 것들은 한참 뒤니 그렇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충분히 써올 만한 카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하나만 계속 히토류 말씀 마침 대사님 하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대사님께서 높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수단 같은 걸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환율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미 지금 직간접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 국채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안 일어난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카드를 서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그 생산량 80%를 뭐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히토류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보내갖고 가공해서 다시 재수입을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가게 되면 생산 라인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우리 네. 교수님 아니 근데 히토류 부분이 아까 WTO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WTO에서 히토류를 갖고 중국이 이런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 2015년도에 그거 안 된다고 판결을 냈었어요. 이미 냈었어요. 네, 그래서 쿼터를 갖고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히토류가 대사님 의견하고는 좀 다르게 무기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요? 히토류를 할 때 희귀할 때 희자를 쓰는데요. 예. 사실 희귀한 거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제일로 많이 깔려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중에 툴륨이나 루테늄 같은 것들은 예. 사실 굉장히 우리 희귀해서 뭐 찾을 수 없다 그러지만 현재 금이 매장되어 있는 거에 200배가 있어요. 아까 대사님이 지적하신 이거 공해산업입니다. 예. 산성 물질을 넣어서 이 수질이 오염되고 이렇기 때문에 갔는데요. 지금 이 와중에 미국이 이거 대비를 안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하더라고요. 늘. 호주의 개발 업체들 다 데리고 가서 미국 전역 조사했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이걸 갖고서 제한 조치를 한다면 호주에서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히토류 매장량의 제3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이 언급을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예. 이게 히토류 갖고서는 이거는 무기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최 교수님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희망 섞인 기대감도 사실 그리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중국이요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히토리를 제한을 하면 미국이 이제 어떤 이 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히토리를 안 쓰는 기술을 개발할까봐 그 오히려? 중국이 걱정하고요. 또 자기네들이 조사해 보니까 미국 내 히토리를 많이 쓰는 전자제품 뭐 만드는 공장들이요 미국 기업이 다 중국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런 영향력은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저 중국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미국 국채 확 팔아버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로 보면 되겠고요. 제가 오 교수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깐 아까 페덱스 얘기를 해서 기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최근에 이 미중 몇 갈등이 커지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애플 같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기업으로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던데요. 기업 얘기 하나만 좀 더 한다면 애플을 위시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영업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높았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그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애플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페덱스가 미국의 1위 물류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국내 택배법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잘못 배송이 간 페덱스를 딱 들어서 블랙리스트 기업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라 하면 페덱스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애플이 그랬고 페덱스가 그랬으면 다음 1위 기업들, 특히 미국적인 색깔이 강한 기업들이 다 타겟이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 우리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나 한국은 그 경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국은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한 딱 찍어서 쟤들 불법이야라고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들 각 분야에서 그 기업들을 괴롭히고 불매운동을 하는 그런 총동원령을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히토류 공장을 방문했을 때 대장정이 시작된 곳에 가서 거기 헌화를 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대국치고는 조금 약간 대국이지만 작게 그렇습니다. 괴롭히겠다라는 전략이군요. 예, 대장정이 시작할 때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였지만 이렇게 치고 빠지고 대화를 계속하는 게릴라 척하면서 방식으로 해서? 괴롭히는 이 전략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면 대사님 중국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나름 자기들도 계산이 섰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워낙 일방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좀 설명이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마지막 협상이 타결되거나 결렬되기 직전까지는 긴장의 수준은 어떤 방향이든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긴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마 백 채널에서는 대화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과 대화가 동시에 지속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낙관론자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엔드게임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엔드게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엔드게임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타결이 되거나 타결이 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그 양쪽 간의 공방이 심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자들은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타결을 위한 어떤 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새벽에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는 뭐 이제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미중 간의 갈등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전한 타결을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장기화되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의 첫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예 대사님께서 이번 미중 무역 갈등의 전망을 아예 좀 본인의 의견을 먼저 던져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최고위님께서도 이 부분을 전망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지금요 미중 전쟁이 가장 트럼프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서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트럼프는 꽃놀이패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양보를 해서 뭐 이제 중국이 이기는 경우, 미국이 압승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쭉 가는 경우. 자, 미국이 질 경우에도 지면은 이게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요,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자기 성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분이고 어떻게든. 예, 미국이 만약에 압승을 했다. 중국에 대한 승리라고 그러고 뭐 엄청나게 이제 또 선전을 하실 거고 또 재선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협상이 쭉 간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해서 우리 경제가 더 강해지고 있어. 대선 슬로건으로 갑니다. 세 가지 경우 어떤 게 나오더라도 트럼프는 대선에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뭐 이게 타결이고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슈화 시켜서 자꾸만 뭐 자기네 보수를 뭐 한다든가 또 중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10년 전쟁에 2년 차에 들어갔다고 시작이다. 봅니다. 예. 근데 중국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그런 어떤 트럼프의 전략을 알 텐데요. 아니까 지금 저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이 강수성의 그런 진어우에 가서 얘기한 게 우린 계속 간다. 그 대장정처럼 대신 가겠다. 중국은 뭘 하냐면요. 미국은 지금 난사를 하고 있거든요. 남북과 총수 지금 난사하는데 중국은 정조준에서 땅땅땅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조준을 한다. 그리고 굉장히 대두. 구체적인 걸 한다. 그래서 대두 같은 거다. 예, 그런 것만 지금 찍고 가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 대선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압박을 가는 거죠. 뭐 대두 지역 그다음에 이 보수의 러스트 벨트 뭐 이런 데에 딱딱 영향을 집어서 미칠 만한 거. 게릴라전으로 오래 가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는 건 아까 대사님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도 미국도 역시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 장기 전쟁에 있어서의 일부 거쳐가는 잠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요. 저는 G20에 지금 뭐 타결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내년 11월이 선거잖아요. 예. 그 올해 6월달에 이게 타결이 되면요, 국민들 다 까먹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내년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샤오강 건설에 이제 뭐 내년이 지금 목표가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절대 지존인 시진핑이 지금 뭐 모양새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등등을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쭉 파국만 안 가고 쭉 가면은 양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뭔가 확실한 어떤 갈등 요소를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갖고 있는 게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 또는 강화 더 길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오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 교수님은 또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낙관론을 보는 일반적인 무역 협상과 같이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그 악영향이 클 수가 있는 오판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낙관론이 많았었고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그러길 바래서였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두 나라 간에 피할 수 없는 이제 패권 다툼이라고 보면 이게 그 조셉 나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패권 안정론. 예. 그 경찰 국가, 그러니까 형님 국가인 미국이 앉아서 불량 국가인 중국에 대드는 2인자를 근데 얘가 제대로 그 역할 못 해주니까 혼을 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패권 안정론에 좀 기반하고 있는 게 미국의 주류의 생각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이 쉽게 끝날 것이 아니고 중국으로서도 자기들이 갖고 세웠던 1대1이라든지 중국 제조 2025 같은 기술국이 국가의 성장 모델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건 싸움이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장정 선언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대사님 뭐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트럼프 당대에 이런 미중 갈등이 트럼프 때문에 생긴 일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뭔가 하면 대중 지금 압박의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어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기반이 되는 것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기반을 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통과됐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게 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예. 법이라든가 예. 외국인 투자 유치 규제에 관한 법들이 지난 한 수년간에 걸쳐 갖고 굉장히 강력한 법들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을 막론하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미 의회의 기본 입장이고 주류의 기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회의 지지를 받아갖고 지금 중국의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어젠다를 보면 있으면 국영기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재권 침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중국의 현 경제 체제를 가지고 완전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갖고 국영기업,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기업이라고 엄밀한 의미의 사기업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 사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이라든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 갖고는 그 정부의 입장이 이제 많이 이제 작용을 그렇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좀 완전한 시장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화하라,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전면 차단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중국이 현 경제 시스템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고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체제, 서로 다른 이 체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게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합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G20 이달 말에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별 영향가 있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 크게 또 G20이라는 게 다른 18명의 또 정상들도 오는데요. 그 정상들도조차 그런 하이라이트 딱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병풍 역할은 절대로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 순수하게 미국 국내 정치로 보면은 6월 18일 날 네. 트럼프는 대선 출정식을 합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담하기 전주네요. 전주에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아메이 센터에서 자기네 출정식을 하고요. 6월 26일부터 7일부터는 뭐가 하냐면요.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 멕시코를 때리고 인도를 때리고 중국을 때리는 게 이슈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토끼와 보수층을 일단은 글쎄요. 모으려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활용도가 높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G20 정상회담 문제는 사실은 혹시라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저희가 모신 세 분의 전문가들은 동일한 말씀하셨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좀 최근에 그 무역 갈등의 책임이 미국에 따른 백서를 냈다는 건 뭐 사실 우리가 다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좀 덜 알려진 거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보자라는 얘기도 또 밑에 한 자락 깔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협상 전략 차원으로 무게를 둘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면서 밑으로는 계속해서 뭔가 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의 증거로 봐야 되는 건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전쟁 중에도 적과는 통신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전쟁에 있는 이슈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서로 대립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외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어떤 합의점을 모색하거나 절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스러운 이유에서 나오는 거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국이 미국 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중국도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혹시 중국의 이런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서 중국의 어떤 뭐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년 전에 당했던 것처럼 중국에 들어있는 이 외화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이른바 중국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라리는 고통을 한번 겪어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오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중국 돈이 빠져나가서 갈 만한 다른 시장이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그러면
양국 간 그러니까 달러와 위안화의 화폐 가치가 변동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있겠지만 한국처럼 완전히 이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그쵸. 이 단기 유동성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경제 위기로 가는 금융 위기가 경제 위기로 가는 데서는 두 가지 다른 점. 한국은 그때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은 그렇죠. 자본 개정이 자유화돼 안 돼 있지 있죠. 않는 나라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중국은 이번 문제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펀더멘털이 흔들릴 때 그 단기 부채들이 많다는 점, 요거에서는 그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방 정부의 이 부동산 투자에 많이 들어갔던 이 그렇죠. 융자들이 되게 단기적이고 되게 위험한 부채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또 기업 부채도 단기 부채가 꽤 많이 쌓여 있고요. 이 기업 부채와 지방 정부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동산 부채 이 두 가지가 뇌관이 촉발이 된다면 중국에 좀 타격을 주는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외국으로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 예. 이런 단기 자본 유출 같은 상황은 좀 다른 식으로 나타날 거라는 근데 생각이 지금 말씀하셨던 중국의 지방 부채, 부동산 관련 부채에 대한 위험성은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꽤 오래돼 문제는 왔죠. 그게 실제로 터질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게 촉발점이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뭐 이런 부분이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세수가 잘 안 들어오는 상태,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진 상태에서는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는 지금 중앙 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커버를 해놨어요. 이게 부채 반영도 못하게 하고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나 이 경제 위기로 많은 분야에서 특히 기업발 이런 위기들이 나타날 때 숨어있던 이런 잠복된 부동산 부채라든지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시작이 되면 도미노처럼 촉발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이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한국은행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랑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이 라인하트 교수의 그 주장은 근거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AIB를 통해서 지금 신흥국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근데 위기가 발생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그 터져나오는 데가 신흥국들이죠. 그렇죠. 힘든 나라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이를테면 이금융이나 이렇게 좀 그런 데에서 먼저 부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인데, 이 라이언트 교수의 얘기는 그렇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위기가 발생을 해서 그게 중국 쪽으로 전이가 되고 중국에서 그게 터져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한번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라이언트 교수는 주장을 한 건데요. 뭐 이분이 한 얘기, 많은 얘기 중에서 일부 얘기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무슨 과거에. 그러니까 1994년도에 또는 200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기가 1994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3%에서 6%까지 1997년까지 옵니다. 미국의 연방금리가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시아의 신흥국 이 부도가 났었죠. 우리 IMF가. 그렇죠. 2004년도에도 1%에서 4.25%까지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금융이 있었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첫 해가 2015년이죠. 0.25에서 지금 1.75에서 2%까지 가는데 4년 후에 지금 부채 문제에 대한 위기가 오는 주기설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과도하게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많이 이제 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금리가 올려놓았으니까 갚을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면 이것은 금융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의 뭐 외환 보유고가 많고 그래도 사실상 부실이 신흥국에서 오면 자기네들한테 바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가 우리가 3조 1천억 얘기하는데 적정선이 2조 2천억 정도로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1조 달러 이상 가까이 많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금융위기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어떻게 2.2조가 나왔냐면요. 원래 3개월치 경상 지급에 이제 유통금액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부채, 그리고 외국인 투자 주식의 3분의 1을 넣어서 2.2조가 나오는데, 이런 경제 위기가 나온던 신호등이 켜지면 3분의 1 이상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금리의 수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90년대 중반하고 200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연방 최고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6%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최고금리는 2% 정도 그렇죠.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미국 경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또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실업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만큼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단순한 주기설로만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아니, 근데 낫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미국 경제는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미국이 돈을 꽂았잖아요. 꽂았는데 그 꽂은 돈이 신흥국에 풀리니까 그게 신흥국에서 버블이 생겨서 그렇다. 버블이 생긴 거를 갖다가 이제 막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런 아세안의 위기, IMF가 왔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고 그런 순서를 밟는데 양적 완화라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미친 듯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게 지금 신흥국에 가 있는 것이 미국 금리가 오름에 따라 상환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신호라고 보는 거죠. 라인하트 교수 얘기는 이제 중국에서 AIB를 통해서 빌려준 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돼서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마찬가지 영향을 뭐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사님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도 이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보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그 부채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경제 그 양국 간의 어떤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 같은 게 이제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갈 경우에 그래갖고 미중 간의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부채 증가가 이제 압박을 그렇죠.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 갖고 정부가 이제 뭐 유동성을 더 확대를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통화 확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정책이 이제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정책 그 수단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침 대사님이 중국에 자꾸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말씀하실 때문에 질문 하나만 더 요 관련해서 좀 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거는 우리 오 교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이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거죠? 예, 중국이 굉장히 경기 부양하는 쪽을 했었죠. 그럼 그 경기 부양이라는 게 기존에 중국 경제가 자꾸 이제 GDP가 뭐 하향하는 것 때문에 대한 경기 부양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본다면 그건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일종의 방어벽을 세우는 것도 포함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내수 시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에 국내 경제가 좀 영향을 덜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 돈이 마르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좀 과거에는 전 세계 무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이게 좀 효과가 있었는데 예. 지금으로서 돈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미봉책 같은 것이 되고 이제 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는 것에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내놓은 상태에서 중국도 상당히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미국이 적절할 때 시선을 좀 딴 데로 돌려주는 역할도 그렇습니다. 중국 지도부한테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중국 지도부가 뭐 오판했다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월 달에 제조 PMI가 50을 넘어요. 50을 넘으니까 그다음에 1분기 숫자가 좋으니까 자신감을 물 들어올 가졌군요. 때 노져야 된다고 그때 90조 이상을 확 풉니다. 그러다 근데 5월 달에 갔는데 49.5로 떨어진 거예요. 서비스업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당국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게요. 시선을 좀 이번에는 좀 북미 쪽으로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북미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멕시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무만 봐서는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뒤에 이제 전제가 붙긴 하더군요. 지금처럼 이민 정책 멕시코 정부에서 대충 하면은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하여간 그 경고를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사님 이게 정치적인 문제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정말 트럼프스러운 발상입니까?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멕시코는 뭐 굉장히 이제 놀란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트럼프가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뭐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6월 10일부터 5%씩 이제 부과하기 시작해갖고 마지막 9월인가 10월까지 이제 25% 부과를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그 법적 근거가 뭐냐? 이것이 이제 1977년에 제정된 미국의 그 IEEAPA라고 하는 국내 법이 있습니다. 네.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름도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외국에서 발생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라든가 경제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입니다. 이것은 뭐 관세 인상뿐만이 아니라 자산 동결이라든가 아, 그 정도까지요? 그런 굉장히 이제 강력하네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고 사실상 이 법이 처음에 제정된 것은 아마 1차 대전 이후에 전후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인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수정을 거쳐갖고 1977년에 대통령의 권한을 약간 좀 제약하는 쪽으로 다시 이제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애국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어떤 비상경제법을 불법 이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네. 이것은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IEEPA를 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5월에 여기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장비에 대해 갖고 그 중국이나 어떤 그 제3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IEEPA의 일부 조항을 발동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쓴 거는 이 아니죠. 비상경제법을 발동을 해갖고 지금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 지금. 그 지금 대사님께서도 멕시코가 좀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다. 뭐 사실 거의 예상을 못했던. 더군다나 이제 그 나프타가 이제 사실 좀 수정이 돼서 다 사인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뭔가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뭔가 예. 미국의 이해에 좀이라도 반하는 거가 있는 동맹국 뭐 이런 관계국들은 다 그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걸 수 있겠네요. 예, 지금 IEEPA를 지금 불법 이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은 현재 상태를 거의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미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웨이 이 CFO 체포를 한 이후에 지금 그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이래갖고 굉장히 지금 뭐 곤혹스러운 예, 상황에 맞아요.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US 그 나프타2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 개정안이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만은 서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맞아요. 겪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의회에서 지금 이제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여기 이제 지금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관세 25% 이제 부과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미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반발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제를 걸긴 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관세가 그러니까 중국처럼 중국은 이미 이제 이달 1일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부과될 점은 아직은 모르죠. 뭐 멕시코에서 그 이민 정책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뭐 어떤 입장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됐어. 좀 더 하는지 지켜볼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한테 우리 이해에 반하는 걸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왜 이렇게까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리수를 이 양반이 두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결국은 이게 대선 때문이라고 갖다 붙이면 됩니까? 예, 트럼프로서는 짧게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인 거고 사실 미국 안에 그동안 굉장히 이 자유무역에 대한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쌓여왔던 거. 이 혜택을 왜 우리가 계속 멕시코라든지 이런 중국이라는 이런 물건을 사주면서 그러면 전 세계가 좀 평화로워지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할 줄 알았는데 그 혜택은 왜 우리가 다 받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던
좀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트럼프의 지지계층이라고 하는 예.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좀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가 이미 2011년, 12년 보고서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좀 일사불란하게 중국에 대한 제재와 응징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멕시코에 대해서는 결이 좀 다르게 이거 반발이 있고 하는 거 보면 니네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면 너희들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지금 트럼프가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전을 전략을 쓰는 게 그럼 이게 결국은 이제 본인은 재선을 해서 다시 이제 대통령 임기 4년을 더 시작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제 이 전체 입장에서 할 때는 미국이 다 이제 우리한테 적이다라는 식의 이런 어떤 이미지를 또 고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USMCA 뭐 자유무역 협정인데 네. 사실 자유무역 협정의 근본 그 이념이 관세 없애는 건데 이렇게 네. 관세를 부과하느니 뭐 이러는 것 자체가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협상 파트너로서 믿을 수가 없게 그렇죠. 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냉전이라는 시기를 지난 50년 이제 뭐 지나오면서 이게 그 냉전하고는 진짜 다른 전쟁이거든요. 이거는요. 시장과 기술적 우위를 둘러싼 그런 패권 전쟁이니까 이거는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습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상수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이 멕시코 문제는요. 뭐 저는 이렇게 크게 보는 것보다 저는 좀 작게 봤어요. 미국에서 USMCA 지금 비준을 8월 달에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조 달러 인프라는 지금 민주당에서 오케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비준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지금 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고음으로 저는 조금 이 소위 말하는 의미를 좀 축소해서 지금 멕시코 문제는 멕시코 문제는 그렇게 보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지금 뭐 군사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쓰다가 지금 인도 태평양으로 바꿨거든요. 모든 국방적인 얘기를.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도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소위 잘 말하는 봐. 우리 어떻게 하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중국과 예. 미국의 뭐 예. 진주 목걸이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이 싸움에서 인도 니네 조심해. 글쎄. 최근에 하나 기억나시겠지만 4월 달에 그 5월 달 환율 보고서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이태리가 들어갔잖아요. 아 그거는 몰랐습니다. 이태리가 들어갔습니다. 이태리가 들어간 이유를 수소문을 해보니까 딴 거 없더라고요. 이태리가 1대1로에 사인을 한 최초의 예, 서방 국가. 서방 국가. 딱 그거 이유 하나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들어갔는데 거긴 왜 들어갔냐? 거기는 뭐 화교도 있고 뭐 중국 중국이 자본이 우회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요 아주 굉장히 잘 짜여 있는 중국 압박 이 시나리오에서 착착착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왠지 저는 좀 답답함과 함께 걱정이 드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요. 왠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멕시코 얘기만 하더라도 멕시코에 우리 기아차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상당히 기아 자동차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생산량도 꽤 한 30만 대 가까이 되는 데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사실 멕시코에 대한 타격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우리한테 또 타격이 또 되는 거라서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멕시코에 투자한 업체들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그 나프타 어떤 그 북미 시장을 바라보고 멕시코에 투자한 업체들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소비자들도 사실은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렇죠. 멕시코에서 생산돼 갖고 미국에 수입된 물건들이 값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멕시코가 어떤 이 불법 이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라고 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재선과도의 어떤 그 좀 더 유리하게 이제 포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불법 이민 문제는 이미 USMCA 협상을 할 때 불법 이민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자동차 부분의 관세를 다시
물리겠다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아, 그것이 지금 발효도 되기 전에 지금 또 한 번 겁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단속 안 하면 모든 품목에 대해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예, 예.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인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볼 때는 미국 인도하고 이제 더 가까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한데 무역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도는 이 WTO에서는 별로 그 자유화에 적극적인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국내 그 보호주의적인 어떤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로 알려져 있어갖고 미국이 차제에 그 WTO 개혁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개도국 지위, 그 인도나 중국,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이런 거대한 개도국들은 일반 다른 개도국하고는 좀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인도에 대한 어떤 특혜 관세, 개도국 특혜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어떤 미국의 그런 어떤 그 기본 입장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올려준 메시지가 좀 몇 개 있어서요. 좀 봤는데 미중이 경제 안보를 같이 윈윈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있고 몇 년 후에 미국이 무기를 녹슨칼로 만든 다음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국까지 하면서 관세 폭탄을 먹이지 않겠냐. 이건 사실 우리 측에 대한 그런 걱정이 담긴 내용이기도 하고요. 소비만 하면서 경제적으로 가는 나라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건 같은 분이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전반적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움, 불확실함. 그래서 과연 그거를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종의 약간 불신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여기에 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더 그 하향 조정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미중 무역 갈등 결국 이제 글로벌 무역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수출이 지금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1%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하나하나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은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 앞서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우리가 정말 미국에 붙어야 되는 건지 중국에 붙어야 되는 건지 이게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 건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까지 한번 우리 세 분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오 교수님한테 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결국 우리 경제는 수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벌써 티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미 지난 분기에 수출 증감률 보면 마이너스 7%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지난해 대비 5월달 보면 마이너스 9% 말씀해 주신 최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요.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할 데가 없어지는 특히 우리 충남 지역의 이런 전자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직격탄을 맞는 중간재 공급이 우리한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나라 그렇죠.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죠. 최 교수님, 네. 우리가 지금 중국이 대략 작년 기준으로 6, 7% 되죠. 그렇죠. 수출이. 그다음에 미국이 한 13, 14% 네. 되나요? 그럼 대략 합치면 40% 네, 가까이 40% 된다는 가까이. 얘기죠. 네.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네. 이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니 사실 미중 무역 갈등 문제가 아주 새삼스럽게 지금 당장 한두 달 사이에 나온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이 미중 무역 갈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오는 모습들을 좀 일대기적으로 쭉 봤을 때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프레임에 좀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레임이라는 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는 중국, 그다음에 국방은 미국이라는 그런 어떤 큰 프레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선택지를 이제 뭐 요구하는 그런 생각이 뭐 많은 주문들이 있는데요. 사실 51대 49냐 50대 50이냐 둘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봐요,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요. 예.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천재 일우의 기회. 예, 1985년도에 일본이 그렇게 뭐 커가니까 플라자 합의로 뭐 완전히 그랬죠. 공세를 했잖아요. 완전 공세를 했죠. 그때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이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팔고 차 파는 게 일본이 빈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메꿨거든요. 사실 뭐 작년도에도 미국의 이 상공회의소에 나와서요, 우리나라 싹 조사하고 나갔어요. 과연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 못할 때 한국이 얼마나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가격대가 근데 다르지 않아요? 가격대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FTA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세금이 또 그런 안 붙으니까. 부분들로 해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통신 이 장비 같은 건 화웨이가 지금 뭐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버라이전이나 AT&T라는 미국의 최대 양대 통신사가 삼성전자를 우선 협상권으로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반도체를 더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이 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다 대만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양쪽을 다 매겨 살릴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 생산량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내려준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이 정부가 진짜 외교부 장관님 지금 여기서 계실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중국 가서 세일즈 해야 돼요. 중국도 가서 세이지. 네, 세일즈.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네, 거기 지금 뭐 거기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이 동맹화 블락화를 하는 미중 사이지만 저는 50대 50 이게 아니라 그냥 자유스럽게 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천재일하고 개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미국에만 가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도 세일즈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 대사님하고 우리 오 교수님하고 두 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들어볼까 싶은데 혹시 최 대사님 말씀하실래요? 예. 전 뭐 그 최 교수님 말씀에 그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이제 확전의 형태를 지금 갖추게 되면 앞으로 이제 장기간 어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장기화된다라는 이제 상황을 본다면 한국과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미중 간에 끼어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굉장히 그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무역 이슈하고 안보 이슈가 직접 결부가 되고, 그러니까 예. 외교 문제하고 통상 문제가 완전히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판단을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 세우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익을 예. 볼 수도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판단을 잘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강력한 어떤 정부 내 어떤 리더십하고 조정 능력이 강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룰 오브 파워가 지배하는 시대가 너무 장기화되면 우리 같은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죠. 예. 그러니까 국제 규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 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연대를 맺어갖고 예. 어떤 국제 룰 메이킹 하는데 이제 좀 오히려요.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최 대사님 말씀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잘하면. 네. 그러나 위기에 대응을 또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우리 정부의 능력일 겁니다. 그걸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고요. 같은 질문을 우리 오 교수님한테도 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최 고모님이나 최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정말 위기예요. 그런데 이때 전략을 잘 세우면 이렇게 룰 세팅이 다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포석을 잘하면 분명히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민간 쪽에서는 기업들은 이런 중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은 그래서 자기들의 무기가 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주겠다, 겁나지 하는 거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니까 우리한테 수입하고 우리가 수입해주고 사주는데 니네 말 안 들으면 관세 매기겠어라고 하는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정말 조정자로서 산업계와 학계와 그다음 관료들이 이런 새로운 지혜들을 좀 내야 될 시기 진짜 이럴 때 뭐 국가 안보 혹은 우리 외교 통상에 최고의 이런 그 묘안들이 전략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하에서 좀 가동이 된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전략이 짜진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가 아닌가. 뻔한 얘기지만 정말 묘수를 부탁하고 싶은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오대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화면을 일부러 저희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아주 절절함과 절실함과 아주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오늘 아주 진짜 걱정스러운 정말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좀 바람이 담긴 말씀이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실 대안까지 나왔습니다. 기회로 활용한다. 근데 최 대사님 말씀대로 전략을 잘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야겠죠. 누구 한 사람만, 이를테면 뭐 관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 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가게 돼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 최석영 외교통상 FTA 교섭대표 모셨고요. 함께 말씀 들었고요. 최양호 환경영종 고문하고 오대원 경기대 교수님이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각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합동 방송을 했습니다. 이미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데 공감을 한 반면에 북한과 경제 문제에서는 커다란 견해차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합동방송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균열로 한국 사회의 증오가 확산하는 것이 문제라는 데는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적화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측동의를 하겠다. 체제 안전이 다른 방법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핵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불안하기 때문에 핵을 만든 거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 전 대표는 민생 경제가 최악이라며 정책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IMF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정책 기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정책 기조를?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야죠. 관심을 끌었던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 홍 전 대표는 복귀를 장담했지만 유 이사장은 같이 낚시나 가자며 부인했습니다.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마친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합동방송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하기 전부터 화제가 많이 됐던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뉴스반을 콕 집어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에서 이제 좀 더 이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수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다 보셨어요 혹시? 예, 봤습니다. 재밌으시- 1부, 2부 나눠져 있죠. 재밌으셨어요? 예, 따분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참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위너입니까? 승패는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어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그 말을 끊지를 않았어요. 서로 말을 끊지를 않았어요. 웬일이죠?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좀 길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서로 좀 내가 말을 좀 더 하겠다 그럴 땐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간까지 녹화가 된 것 같은데 네. 어제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 아니면 좌파, 우파로 나눠서 이렇게 대립하는 게 어떤 문제들, 어떤 이슈들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선명하게 그래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공의한 얘기는 지금은 너무 서로를 왼수처럼 보고 있는
이 서로에 대한 인정이 하나도 없이 예, 너무 반목만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같이 그 생각을 같이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뭐 국민 통합일까요? 뭐 이런 사회 통합에 대해서 뭐 앞으로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 또 좀 저런 공동 그 토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에 앞에 리포트에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정치 그러니까 여의도 분위기를 이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분의 행보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네임밸류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극렬하게 반목을 하고 있는 이 여야 간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뭐 한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도대체 여의도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저 두 분의 저 토론을 보면 그거는 좀 그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는 내년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마 이제 저런 훈훈한 모습은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 당락이 달려 있고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뭐 치열하게 붙겠지만 어제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게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지금 뭐 한 분은 구속되어 있고 한 분은 보석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죠. 여하튼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뭐 안타깝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심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뭐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이제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 우리가 좀 모질게 하기는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은 그 현실 정치를 했던 그렇죠. 당시에 그 중진들이었던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좀 원인 파악은 그래도 좀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게요. 지금 저분들이 갖고 있는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고 사실은 저분들이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는 일종의 뭐 로켓 같은 어떤 그런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직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저런 생각이 실제로 나중에 뭔가 좀 더 결과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든 현실 정치든 정치를 다시 할 거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뭐 선수 하나 더 쌓는 거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펜 투수다. 그러니까 대선에 나설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지금 이제 공 던지고 있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뭐 부상에 당하든 잘 못 던지면 나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유시민 이사장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또 얘기했죠. 나올 거라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회 보신 분이 너무 그렇게 선들을 그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토론이 재미없긴 했다 이런 평을 또 했어요. 사회 그렇죠. 보신 분이.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때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김어준 그 뉴스 그 대표 그분이랑 어느 저 행사장에서 유시민 대표 나와서 했을 때 그때 처음 이제 양 원장도 그렇고 그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이제 나올 거죠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본격화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은 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왠지 거기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의 복귀와 맞물려서 뭔가 어떤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대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흥행에 좋은 겁니까? 예, 흥행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대권을 띄워줘요. 그게 한편으로는 분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차기 주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더 끌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 힘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이 늘 탐나는 인물일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성이 워낙 좋고 이미지도 지금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옛날처럼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는 10년 전이랑 비슷한데 그때보다 유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평가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많이 변했죠.
어제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그 대드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홍 대표, 홍 전 대표가 많이 점잖아졌다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저는 보질 않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바른 얘기지만 참 그 얘기를 특히 거북살스럽게 한다 이런 평들이 예.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 방송에 예. 쓸 수 없지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 어떤 논리들이 굉장히 예. 장황한데 막상 보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특유의 직설합법으로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는 10년 전하고 같은데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평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정도 서로가 뭐 인정이라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 그러게요.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거가 혹시 현실화된다는 걸 봤을 때는 서로 충분히 이제 1회전, 1라운드를 그냥 서로 잘 쳐다보고 관망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양정철 원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양정철 원장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역대 정권에 항상 있었고요. 예. 근데 대부분은 그분들은 잘 안 드러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양정철 원장 행보를 보면 굉장히 뭐 워낙 많은 언론들이 쫓아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서훈 원장, 국정원 원장도 예. 그랬고 이게 좀 많이 노출이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병참 기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죠 민주연구원이. 예. 그게 이거는 싱크탱크인데 그 싱크탱크가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드는 곳이 병참 기재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좀 의외이기는 하죠. 그런데 공식 일정으로 처음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공식 일정으로 만나고 서훈 국정원장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글쎄요. 했고 그리고 3일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같은 날 만났습니다. 글쎄요. 나란히. 그런데 그게 또 공식 일정이에요. 저렇게 지금 기자들이 다 와서 사진 찍는 그러니까요. 일정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양정철 연구원장이 어떤 뭐 청와대와 교감해서 아니면 다른 당의 그 지도부와의 교감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독자 행보를 하는 건지 그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독자 행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박원순 시장, 이재명 그렇죠. 지사가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예. 저거는 뭐 어느 정도 교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다 지금 만난 거는 뭐 그 정책 협약 때문에 만났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됐지만 만나서 지금 서로의 덕담을 보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이디어 뱅크다.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아주 뭐 뚝심 있는 추진력 뭐 이런 아주 격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게 공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 총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죠. 저런 그럼요. 예. 힘이 있다는 게 그럼요. 예. 뭐 역대로 보면 공천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 치고 잘 된 게 별로 없죠. 끝이 좋은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나오더군요. 전 언제죠? 그 자유한국당은 아니고 그 전에 그 이한구 전 예, 예, 의원이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나와서 글쎄요. 힘이 실리는 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언론도 기자들도 엄청나게 따라다니는 건 분명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글쎄요.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품이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질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네.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이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지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총선은. 예. 근데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참 요즘에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라는 게 사실 뭐 여전히 바닥이다라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요즘 아주 바닥을 뚫고 이제 지하로 더 내려가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성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더군요.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역시 이분도 이제 또 한국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예. 그분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참 반복되네요. 이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어떤 회의하는 거에서 모두 발언들을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비공개 회의를 네. 할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당 대표나 이렇게 나오면 그
막 달려들어서 물어보죠. 예, 달려들어 물어보죠. 그때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들은 이제 말진이라고 하죠. 그 기자들은 이제 서 있지만 그 말하는 걸 타이핑을 해야 되는, 노트북에 입력을 해야 되는 기자들은 다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죠. 서서 노트북 칠 수는 없으니까. 예, 무릎에 이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 대표가 얘기하다가 아니면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자리를 이동하면 막 쫓아가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엉덩이를 끌면서 뭐 이렇게 가면서 물어보는 상황이 되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네요. 예, 이제 저 모습이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저 모습을 보고 이제 걸레진을 하는구먼 이렇게 이제 혼잣말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들릴 수 있는 목소리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성교 사무총장은 그 사정이 딱해 보여서 한 얘기다라고 하지만 뭐 누가 들어도 그걸 사정이 딱해서 안 돼 보여서 연민에 차서 한 얘기라고 하기에는 좀 해명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한성규 의원이 몇 선이죠 지금? 사선인가 그런데 그랬죠. 저분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예. 또 이제 좀 기자들도 왜 출신에 따라서 서로 간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요 갈등이. 먼저 또 막말로는 그 민경욱 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참 방송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관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들도 하더군요. 그래서 좀 저의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이 좀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뭐 이후든 네. 좀 어떤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왜 그럴까요? 듭니다. 아니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민주당이랑 그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고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또 사실 이런 상황들이 최근 계속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자꾸 반대가 되더군요, 또.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어제 저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계속 당해 왔었죠. 예. 뭐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해서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좀 조급함 또 약간 좀 신경질적인 그런 게 저런 막말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교안 대표 말대로 심사 이런 뭐 많이 생각하고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게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여유를 이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할 상황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위기 상황이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세비도 많이 받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한테 더욱더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도 됐습니다만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 릴레이를 보면은 나만 돋보이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라는 이른바 관종 신드롬이 이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그룹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칼의 노래로 잘 알려진 소설가죠. 김은 씨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앞에서는 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공감 제로의 언행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